반갑습니다. 예. 자, 재정학 객관식 풀이 과정입니다. 자, 이론은 나름대로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이론 요약 강의도 할 것입니다. 중요 부분은 이론 요약 강의도 가하면서 또 문제도 풀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 풀이는 이제 시험 치기 전에 마지막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 요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기술 그런 것도 배양해야 되고 상당히 그 부담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여기 다 있네. 자, 우리의 10회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 그 바람은 10회 이전에 우리 요 책에 그 교재 그 문제는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최근의 기출문제 2011년도, 2012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좀 부족해도 뭐 시간을 좀 더 내서 그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편 우리 교재 제1편의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재 72페이지가 되겠죠. 72페이지. 자, 문제가 참 많죠. 예. 근데 문제를 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재정학 시험에 세무사 재정학 시험에 필요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문제도 있고 물론 대부분은 다 이제 풀어봐야 할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시간 제약상 그 문제를 선별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그 푸는 문제들은 주로 각종 기출문제죠.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또 문제도 완벽하고 출제 문제가 그래서 주로 출제 문제를 그 뭐 세무사 출제 문제뿐만 아니라 행시, 입법고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기출 문제를 그 기준으로 풀고 또 물론 제가 또 필요하다고 싶은 거는 기출 문제 아닌 것도 또 풀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선별해서 이렇게 풀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풀지 않아도 될 문제는 뭔가? 딱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론 강의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 그런 것은 안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언급된 내용이라도 진짜 복잡하게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아예 안 풀어도 됩니다. 예. 그런 기준이죠. 전혀 듣지 않은 내용 그 다음에 들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를 꼬아가지고 계산하는 그 복잡한 문제라든지 아주 그런 것은 안 풀어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의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소화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아마 그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이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만 다 소화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약간 허락되든지 조금 욕심이 계신 분은 수업 시간에 안 푼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예. 그거는 여러분 자유의사대로 하겠습니다. 다 중복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푸는 문제만 완전히 소화했다면 별 뭐 안 푼 문제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입니다. 자, 재정학 개요에서 우리가 재정학 기초가 주로 이제 재정 사상의 변천이죠.
일단 우리가 3번을 보시면, 자, 재정의 기능은 세 가지 기능이 있죠. 효율성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그 다음에 공평성 기능인 소득 분배 기능, 그 다음에 안정 성장을 위한 그 기능, 이 세 가지로 재정의 기능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거 나눠볼 때 다음 중 자원 배분 기능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는 내용은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뒤에 장인 후생경제학과도 연결되는데, 그죠? 나중에도 정리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시장 실패 요인이, 시장이 여러 가지 요인에서 효율 추구 못하죠. 효율 추구 못하는 요인이 네 가지가 있죠. 일단, 시장에 불안정 경쟁 시장이 존재하면 효율이 추구되지 않습니다. 이 독과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되겠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1번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불확실성, 불안전 정보에 의한 시장 실패가 있죠. 이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효율성 기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 효율성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공재,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공재에 대한 대책이 들어오는 게 또 효율성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장 실패 요인 중에 효율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죠.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들은 다 효율성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평이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 자본주의의 원초적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안정 기능 및 성장,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있죠. 경제가, 자본주의는 항상 불안정하고 저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에 대한 정책, 불안정, 호불항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정 성장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공평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공평성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 실패 요인이 나눠지고, 이에 대한 대책들이 정부의 효율 기능, 공평 기능, 안정 성장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요 다음 장에 후생경제학에서 집중적으로 강의되죠. 그죠? 여기 보면은 1번 최저임금제라든지, 그 다음에 3번에 고용보험제도, 그 다음에 5번에 소득세율 인상, 이것들은 어느 기능입니까? 우리 나중에 다 하겠죠. 우리 14장인가요? 우리 교재 집 14장에 공평을 위한 정부의 정책, 소득 분배 및 재분배 정책 이런 걸 공부하죠. 거기서 이게 다 공부할 것들 아닙니까? 최저임금제, 고용보험제도, 소득세율 인상, 이것들은 전부 다 요거네. 요거를 위한 대책이 되겠죠. 공평을 위한 대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시행, 이게 정부 지출 사업인데, 요 안정, 이 호불항에 대한 대책들, 이제 공공지출, 공공근로사업 시행은 정부 지출 증가니까 불황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은 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활동이 되겠죠. 그럼 이제 4번 국방비 지출. 자, 국방비 지출 여기 있네요. 공공재요. 그죠? 이 국방은 공공재로서 시장에서 제공이 안 되죠. 정부가 생산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에 대한 지출에는 이거는 바로 효율 기능이죠. 효율 기능.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너무 간단하죠. 요거냐, 5번이냐, 6번이냐, 아니면 1, 2, 3, 4냐. 효율 기능, 공평 기능, 안정 성장 기능이.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상세하게 공부 안 했지만은, 대충 이 문제가 먼저 나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요 다음 장, 후생경제학에서 깊이 다뤄주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한번 봅시까요. 6번. 재정사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문제 쭉 한번 읽어보고요. 1번 고전학파인 경제학자, 고전학파 경제학자 아담 스미드는, 작은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주장한다. 맞죠? 2번. 바거너는 요 재정학사에서 주요 분수령을 이루는 학자 아닙니까? 바거너는 정부 지출의 생산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경비 팽창의 법칙을 제시했다. 즉 정부가 강하게 시장에 개입하라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제스밀, 피구 이런 사람들이
아담 스미드 이후의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아담 스미는 작은 정부, 방임 정부를 주장했지만 그 뒤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 병폐가 막 나타남으로 해서 요 아담 스미드 이후의 요 학자들은 정부가 이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적극 관여하는 것을 주장하죠. 제스 밀이나 피구. 제스 밀은 우리 재정학에 균등 희생의 원칙이라는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부가 분배 문제에 깊이 관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제스 밀이. 그 다음에 이제 피구라는 경제학은 우리 후생경제학으로 아주 유명하죠. 후생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인데, 우리 후생경제학은 뭐 요 다음 장에 바로 나오겠지만은 그 효율과 공평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고쳐야 된다는 그런 주장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3번 맞고, 그 다음 4번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 등장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게 부각되죠. 대공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기능적 재정이라는데 이걸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 북과학파인 빅셀 등에 의하면 조세 이론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틀렸습니다. 우리 빅셀이나 파레토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전의 재정학이라면, 예전의 재정학이라면은 주로 조세론에 텍스 이론에 집중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빅셀이라든지 파레토라는 이런 경제학자들이 재정학의 분야는 공공재에 대한 분야, 이 공공재에 대한 그것도 같이 분석돼야 되지 않는, 주로 이제 이거는 정부가 이 수입을 조달하는 요인이죠. 근데 이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공공재 지출인데요. 공공재 생산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부의 지출 사업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재정학의 분야다라고 해서 이제 공공재 분야에 상당히 그 신경 썼고, 요걸 재정학의 요 전통적인 조세 이론에다가 공공재 연구 분야도 이제 합쳐가지고 이 재정학의 연구 범위를 확대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빅셀과 파레토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요 우리 조세 사상의 번천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드리면, 우리가 시대 구분은 재정학에서 아담 스미드, 그죠? 이제 자본주의 발흥한 아담 스미드 이후, 그 다음 19세기 후반에 바그너가 또 분수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케인즈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을 보통 하죠. 예. 그러니까 국가관은 어떻게 변천돼 왔어요? 국가를 보는 국가관. 국가관은 스미드 시기, 고준파 시기 때는 그 기계론적 견해, 개인주의적 견해를 해도 됩니다. 기계론적 견해, 국가를 기계론적 견해로 보고 있죠. 개인주의적 견해. 이거는 뭐 개인이 그냥 왕이고 정부는 이 종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개인을 위해서 활동해야지 정부의 어떤 목적은 없다. 그런 식의 견해고, 그다음 여기 와서 바뀝니다. 유기체, 국가를 유기체적 견해로 보죠. 이걸 전체주의적 견해로 본다 같은 말입니다. 오히려 정부도 하나의 독립된 주체다.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은 희생해도 된다. 그런 겁니다. 이거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거는 왕이 국민이고 국민 개개인들이고 정부가 시종입니다. 이 유기체적 국가에서는 정부가 왕입니다. 국민이 종으로 전락되는 이런 견해죠. 여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유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도 뭐겠어요? 현재는 절충입니다. 그냥 현재는 이거 두 개 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데는 유기체로 가고 어떤 데는 또 기계론적으로 또 주장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절충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이 고준파 시기 때는 반드시 균형 예산을 주장했습니다. 반드시 균형 예산을 추구하라. 있고, 박은호에 와서 이제 균형 예산이 좋은데, 약간 이제 사상이 약간 이제 틀어지는데요. 균형 예산이 좋긴 좋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돈을 쓸 때는 써야 된다. 이런 식이었고, 이거는 이제 반드시 적자 예산이 최선이다. 균형 예산을 견지할 필요 없다. 적자 예산이 되더라도 국민들의 실업자를 구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된다. 빌려서라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적자 예산이 지금 현재 모든 자본주의들은 적자 예산을 짜고 있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앓고는 있는 게 있습니다. 야, 이거 적자 예산 어떻게 해소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 정부의 기능, 재정의 기능에 대해서 는 당연히 옛날부터는 이제 효율 기능이 강조됐죠. 근데 오히려 이제 방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정부가 방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개입하지 마라 이런 사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공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 강조하게 되죠. 박은호가 이걸 정책 재정이라고 하죠. 정책적 재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공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정 성장, 안정 기능을 위해서도 정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되죠. 안정 기능. 이걸 기능적 재정이라 하죠. 기능적 재정이 필요하다. 호불항을 잡아내는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됩니다. 요새는 요 세 개 다 강조되죠. 요새는 요 효율 기능, 공평 기능, 안정 성장 기능을 위해서 정부가 다 기능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평 가세 원칙. 어떻게 조세를 부과하는 게 공평한 원칙이냐. 이에 대해서는 이 고준파 시기 때는 편익 원칙이 공평 가세 원칙이었습니다. 이익설이라 하기도 하고 응익설 이렇게 하는 이익설, 응익설. 우리 교재는 응익설이라 하는데 조세는 정부가 제공한 무슨 대가에 대해서 그냥 그 대가만큼 거둬내는 게 공평 가세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능력설이 주가 되죠. 능력설. 사람의 능력에 따라 조세를 때리는 게 부과하는 게 공평 가세다. 우리 교재는 이걸 응능설이라 하는데요. 응능설. 능력설이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거는 전부 다 현재까지 계속 능력설이 공평 가세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세 기초, 주된 가세 기초는 여기 고준파가 참 상당히 많이 다르죠. 고준파가 주로 이제 소비 수준이나 재산 이런 거에 가세하는 게 주된 가세 기초였습니다. 근데 여기 박은호에 와가 이제 소득에 가세를 하는 게 좋다. 소득, 소득 이렇게 이제 바뀌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세, 그 나라의 그때의 중심 조세, 기간세로 여겨져 왔던 것은 여기는 간접세가 기간세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세가. 이거부터 이제 직접세가 기간세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직접세, 여기도 직접세. 박은호가 상당히 분수령을 이루고 있죠. 그죠? 이 재정사상의 변천에 보면은 이 고준파 쪽하고 이제 박은호 쪽에 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재정사상의 변천은 요 정도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그 뒤에 이제 후생경제학이죠. 제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 자, 여러분 1편에서는 핵심이 이 파트입니다. 주로 이제 경제학이라 하죠. 미시경제학 쪽에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거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이제 제목만 이렇게 이제 쭉 열거해 보면 어떤 내용들이 분석되는가를 열거해 보면은 이제 공부하신 거 쭉 이제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야 되겠죠. 이게 이제 후생경제학인데 제목은 원래 이제 후생경제학입니다. 2장이 후생경제학이고요.
첫 번째는 이론적인 후생극대화를 모색하는 이런 이론이 나오죠. 그죠? 이런 일반 균형 모델,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X, Y를 만들고 A와 B가 사는 나라, 이런 이부문 일반 균형 모델을 사용해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과 공평성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먼저 효율성 추구를 할 때 효율성 추구하는 도구가 뭡니까? 파레토 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파레토 최적 개념 요거 철저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 일반 균형 모델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닙니까? 그죠? 파레토 최적 개념. 요 개념 철저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파레토 최적의 소비 찾는 방법, 생산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시장에서 선택되는 점 찾는 방법, 시장에서 선택되는 생산 소비점, 소비 생산점을 모색하는 방법,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내용인 후생경제학의 1정리, 2정리 개념, 후생경제학 1정리, 2정리의 개념은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평성 추구로 들어가죠. 자, 공평성 추구는 일단 공평성이 추구되려면 이제 효용을 비교하고 측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효용을 측정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공평성 문제에 접근하자는 게 칼드와 힉스의 보상 개선 기준입니다. 예, 칼드와 힉스의 보상 개선 기준으로 이제 공평성에 접근하겠다라는 이런 기준이 먼저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애초부터 그냥 효용을 측정할 수 있고 또 비교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명백하게 이론적으로 공평성을 추구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게 이제 사회후생함수라는 버거슨 사물선 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해서 공평성에 접근하는 이론적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지 현실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 공평성 개선은 어떻게 하는가, 현실적으로 공평성 개선 방법은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평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용은 뭐며 문제점은 뭔가, 이런 거죠. 그런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적 공평성 추구 방법이 여기서는 안 하고 요거 우리 교재 14장에서 다뤄집니다. 14장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공평성을 개선해 가는 방법을 공부하는 장이죠. 14장이. 그런데 이제 1번, 2번은 여기서 공부해야 됩니다. 1번, 2번은 이 장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3번은 이제 14장으로 미루면 되겠습니다. 자, 공평성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 후생경제학 이론인 시장 실패론이 나오죠. 이게 더 중요하죠. 이쪽 바다는. 그죠? 물론 이것도 뭐 출제가 되지만 요 2장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현실적으로 후생 극대를 모색하는 이론이죠. 일명 시장 실패 이론이 됩니다. 시장 실패 이론.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시장 실패 요인과 대책들을 정리를 쫙 해야 되겠죠. 이게 핵심이 있네. 시장 실패 요인과 각종 시장 실패 요인과 그 대책, 이걸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장 실패 요인 아까 요 앞전에 약간 정리해드렸죠. 시장이 효율을 추구하지 못하는 요인은 4가지. 다시 한번 적습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서 효율이 안 된다. 또 여기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불안정 경쟁 시장이 규모의 경제 산업입니다. 이 규모의 경제는 자연 독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1번에 포함되는 건데 빼냈어요. 정보 경쟁을 따로 다루기 위해서. 불확실성과 불안전 정보에 의한 시장 실패. 자, 이렇게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외부 효과. 네 번째는 공공재. 이 네 개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효율성이 추구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고, 그 다음 이제 공평이 추구 안 되는 요인은 이제 자본주의의 원초적 본능이죠. 소득 불평등에 의한 시장 실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안정 및 성장이 추구되지 않는 요인, 경제 불안정 및 저성장. 자, 이것이 시장 실패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요 요인들을 철저히 알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을 다 강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1번, 2번 1번의 내용과 2번의 내용과 대책들, 이건 우리 교재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요 1, 2번에 대한 내용과 대책은 문제가요, 우리 요 지금 1편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3번, 4번에 대한 내용과 대책은 우리 교재상 2편에 있죠. 2편에. 그죠? 따로 다루죠. 우리 교재에는 요 2편에서 요 두 개에 대한 내용과 대책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에 대한 현실적 개선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14장, 제 7편 14장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따 이제 하실 거고, 이에 대한 문제나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2편에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4장에서 하면 됩니다. 요거는 없어요. 자, 요거에 대한 대책. 이것은 우리 교재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없고, 요 부분에 대한 안정을 위한, 호불항을 위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성장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게 필요하냐. 그거 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자, 요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다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는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이죠. 정부가 들어가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실패 요인은 정부가 개입해서 고쳐야 할 어떤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들어가서 고쳐야 돼요. 그래야 후생 극대화 경제로 이렇게 우리가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개입의 충분 조건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실패가 나 있는데 정부가 들어가면 오히려 경제를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 이론들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충분 조건은 아닌데 정부 개입의 충분 조건은 못 된다. 이에 대한 근거 이론들이 두 개가 있죠. 차선의 이론과 정부 실패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취지죠. 시장 실패에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경제는 더 나빠질 수 있다를 주장하는 두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론의 내용이 뭐냐, 이걸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부분, 요 편에서는 요 두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안정 및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 그거는 우리 교재에 문제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약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 정도만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불황이다. 불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개입해야 되냐. 정책을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불황 때. 단 이때 불황은 이제 보통 물가가 내려가면서, 불황은 이제 소득이 떨어지고 실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불황 때는 소득이 떨어지고 실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득은 막 감소해버리고 실업자는 속출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 불황 때는 물가가 또 내려가거든요. 요럴 때의 대책이 뭐고, 또 희한하게 우리 불황은 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불황도 있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죠. 이거는 일반 불황이고요. 물가가 내려가면서 불황이 되는 거는 일반 불황이고, 요 대책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불황이 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대책이 다릅니다. 자, 불황 때는 일반 불황 때 물가가 막 하락하고 실업이 늘고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불황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면은 그 총수요 확대책을 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써야 돼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조세는 감면하며 통화량을 늘려야 됩니다. 확장 재정, 확장 금융을 실시해야 되죠. 우리 확장 재정은 정부 지출 같은 거는 늘리고요. 조세는 감면하고요. 텍스는 감면하고 이런 걸 확장 재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 금융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 이자율, 금리 같은 거를 내려야 되겠죠. 금리 같은 거 하락시키는 이런 걸 확장 금융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가가 막 하락하면서 불황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막 치솟으면서 불황이 일어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때는 이런 정책이 안 됩니다. 이런 정책을 하면 물가가 더 치솟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안 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득정책, 인력정책, 산업구조개선 정책, 기술개발책, 이런 정책들이 필요해요. 소득정책은 여러분 그 임금이자 지대이윤을 깎아내리고 통제하는 거 아니고 그 임금 동결 조치, 임금 삭감 정책 이런 것들이 소득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정책 아시고 산업구조개선 정책 아시고 기술개발책 아시죠? 다 아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물가도 잡고 실업도 잡고 하는 그런 정책이 됩니다. 네. 자, 요 정도 하고 그 다음 호황 때다. 와, 너무 호황이다. 너무 경기 과열이다. 보통 우리 호황은 물론 소득이 늘고 하지만 물가가 치솟는 게 대표적인 이유거든요. 물가 치솟는 게. 소득이 늘면서 막 물가 치솟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호황, 경기 과열이라는데, 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소득은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물가가 너무 치솟으면 안 좋으니까 이게 대한 대책은 이제 이거 딱 하나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총수요 축소책이 필요합니다. 총수요 축소책. 요거 정반대로 들어가면 돼. 긴축 재정을 하거나 긴축 금융을 해야 됩니다. 긴축 재정, 긴축 금융 정책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긴축 재정은 요 반대로 하면 되죠. 정부 지출 같은 거는 막 삭감하고요. 정부 지출은 줄이고 조세는 오히려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긴축 금융은 통화량 축소하고요. 통화량 줄여버리고 금리 같은 거는 올려버리는 행위죠. 자, 이러면은 이게 물가를 적절하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요 정도로 알면 충분합니다. 재정학에서는 이 경제 불안정에 대한 대책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성장을 위한 그 대책은요. 자, 이거는요 쉽습니다. 일단 기술 진보가 제일 중요하죠. 기술을 정부가 직접 개발하든지 진보시키든지 아니면 민간들이 하면 보조금 주고 하여튼 기술 진보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률을 올려서 자본 축적을 해야 됩니다. 자본 축적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 개발, 뭐는 겁니다. 자원 개발하고 등 이런 것들이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됩니다. 이거 간단하죠. 기술 진보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축률 올리가 있고 국민들 그 돈으로 자본 축적시킵니다.
뭐 우리 직접 자보이든 공장시설, 기계에는 직접 자보이든 사회간접 자보이든 자본 축적을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 자원도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위한 그런 대책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74페이지요. 1번 보겠습니다. 파레토 최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보기 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화 간 소비자들의 주관적 교환 비율은 한계 대체율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 맞죠? 소비의 최적을 위해서는 이리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재화 간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 비율인 한계 대체율이 생산의 한계 변환율과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생산자들이 생산 요소 간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는 생산의 최적을 위해서는 달성돼야 되겠죠. 4번. 이윤극대를 추구하는 생산자의 한계 변환율은 생산 요소 간의 상대 가격과 일치한다. 이거 틀리네요. 답은 일단 4번이고요. 5번에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의하여 시장 실패 요인이 없다면 일반 경쟁 균형 하에서의 자원 배분은 최적이다. 후생경제학 1정리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거. 근데 이 문제는 최적의 어떤 그 상태를 찾아내는 작업,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결론만 물어봤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쫙 개관해 볼까요? 최적의 소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최적의 생산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요거 이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개관해 드리면,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자, 소비의 파레토 최적은 어떻게 소비를 하면은 파레토 최적의 소비가 됩니까? 자, 그림으로 먼저 보고요. 에지오스 박스로 설명하면은 X와 Y가 만들어진 상태 A와 B가 나눠 먹을 때 어떻게 소비하면은 최적 소비됩니까? 소비 계약 곡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소비 계약 곡선은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등을 맞대는 점들의 궤적입니다. 조건은 그러니까 이 소비 계약 곡선상의 모든 점들이 최적이고요. 조건은 MRS A 이꼴 MRS B 소비자들의 한계 대체율이 동일해져야 됩니다. 요 이름은 소비 계약 곡선이라 하죠. 그 다음에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요 공간으로 옮겨놓은 게 뭐죠? 효용 공간으로 옮겨놓은 게 효용 가능 곡선이죠. 이거 같은 개념입니다. 이 두 그림이. 근데 이름은 바뀌죠. 이거는 효용 가능 곡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 요 선상에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요 선상에서 소비를 해야 되죠.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생산은 에주스 박스로 설명하면은 자,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XY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생산하는 게 최적의 생산입니까? 이 생산 계약 곡선상에서 해야 되죠. 생산 계약 곡선 두 지하의 등량 곡선이 등을 맞대는 점들의 궤적입니다. 이름은 생산 계약 곡선이고 조건은 뭐죠? 두 지하의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 동일해져야 됩니다. 이게 파레토 최적 생산의 조건이죠, 이게. 이건 최적의 소비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그림으로 옮겨놓은 게 뭐죠? 생산 가능 곡선이죠.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라죠. 예. 자, 이렇게 찾아내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 이제 결합해가지고 시장에서 선택되는 점은 어떻게 선택됩니까? 이 많은 효율적 소비점들 중에 이 많은 효율적 생산들 중에 시장에서 선택되는 점을 선택할 때는 이제 가격비를 보고 선택이 됩니다. 가격비를 보고 노동 자본 XJ, YJ 가격비를 보고 선택하죠. 그러니까 생산은 요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일단 현재 두 지하의 상대 가격비가 요런 기울기면 요 접하는 데서 생산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산되면 X0, Y0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소비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요 안에 사각형을 소비의 박스로 활용한다면 여기 A라는 국민의 소비 원점, B라는 사람의 소비 원점으로 잡으면
요 소비 계약 곡선상의 어느 한 점에서 해야 됩니다. 요 소비 계약 곡선상이 어느 점에서 선택되느냐면은 역시 요 두 사람의 무차별이 등을 맞대는 요 점이 이 기울기가 오늘의 가격비하고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요 가격비하고 일치하는 점이 있을 때 그 점에서 소비가 되면 되죠. 그래서 A-에서 소비를 하면은 이제 한 점씩 선택되기도 하죠. 이 많은 효율적 생산점 중에 요점이 선택됐고, 요 많은 효율적 소비점 중에 요점이 선택됩니다. 가격비를 보고 선택하게 되죠. 자, 뭐, 이까지가 효율성이 이제 완벽히 추구된 그런 상태인데, 요거 조건들을 정리하면은, 먼저 요 A점 있잖아요. 요 생산점. 요 A점의 생산점 A점 조건은 이미 A점은 MRTS X equal MRTS Y가 성립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요 가격비에서 선택되기 때문에 그 한계 변환율,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변환율이잖아요. 요 PY분의 PX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선택되는 거는 여기 반드시 가격비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가격비가 들어오는 거는 시장에서 선택된 요 점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모든 점의 조건이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소비점 A 다시점 의 조건은 역시 이 소비 계약 공상에 있는 모든 점의 조건은 MRSA equal MRSB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장에 선택된 요 점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역시 요 가격비가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가격비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시장에 선택된 점만의 조건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파레토 최적의 이론적인 이 일반균형의 파레토 최적 조건들입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 세 식을 다 대변하는 게 이 세 식을 다 대변하는 한 식이 이 식이죠. MRSA equal MRSB equal MRT 한계 변환율 이렇게 이제 적어도 되고, 이걸 더 간단하게 표시한 거는 대표 개인으로 해가지고 한계 대체율 equal 한계 변환율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은 이 세 식을 다 대변하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이죠. 결과만 촉촉촉 이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후생경작 1정리, 2정리가 나오잖아요. 후생경작 제 1정리는 뭡니까? 요 단수항이 꼭 필요하죠?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 균형이면 이 파레토 최적 조건은 자동 달성된다. 파레토 최적 조건은 자동 달성이다. 그래서 효율성은 자동 달성될 것이다. 처음부터 완전 경쟁 시장이면 이 조건들이 자동 달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효율성은 완벽하게 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단, 이거는 단수항이 이제 뭐냐면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가 없어야 됩니다. 자, 되죠? 이 두 개가 존재하면 아무리 완전 경쟁이라도 요거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죠? 외부효과, 공공재. 요거 없어야만 완전 경쟁이면 이거 자동 달성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완벽히 추구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정리는, 여러분, 이정리는 1정리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건데, 그 해석 정리가 더 중요해요. 이정리 그냥 말해보면은, 그냥 말하면 이제 어떠한 파레토 최적은 따지고 보면 완전 경쟁 시장 균형이다. 이건데, 이거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해석 정리가, 해석은 이제 이겁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 이게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완전 경쟁 시장으로 유도해가면, 완전 경쟁으로 유도를 해가면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적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는 정리가 됩니다. 그 완전 경쟁 시장 유도로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정리죠. 1정리는 실정 정리고요. 2정리는 정책 개입 근거 정리가 되죠.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개입 근거 정리가 됩니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완전 경쟁으로 자꾸 유도해라. 그럼 무조건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2정리 단수항 됐죠? 이정리도 항상 맞는 말이 되려면, 우리 완전 경쟁으로 유도함으로써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이게 항상 맞는 말이 되려면, 여기 각 재화들이 전부 다 유익재가 돼야 되죠. 비포화성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익재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볼록성 선호나
볼록성 기술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볼록해야 되고 등량 곡선이 원점에 볼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기본적으로 경제학이나 재정에서 깔고 있는 가상 아닙니까? 무차별 곡선 원점에 볼록, 등량 곡선 원점에 볼록, 그 다음에 유익제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지. 뭐 유해제입니까 이게? 유해제 알죠? 다 유익제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 물론 이 정리가 항상 성립하는 정리가 됩니다. 예. 1정리의 단수항은 외복가와 공공재가 없다면 이게 전제조항이고, 2정리의 전제조항은 비포화성, 볼록성 선호, 기술 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항이 좀 다릅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쭉 정리가 되죠. 여기까지가 효율성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뭐 최적 찾아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또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시고, 결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도 이제 7번 문제는 이 결론만 물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답이 4번입니까? 답이 왜 4번이 틀렸죠? 한계 변환율과 요소 간의 상대 가격이 일치했네. 이건 틀리죠. 이거 보세요. 한계 변환율 있죠? PY, PX하고 같아집니다. PY, PX인데 상대 가격비, J와 상대 가격비하고 같으니까 MRS, MRT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MRT에서는 PK분의 PL이 나와. 요소 가격비입니다. 그러면 이 MRT하고 요소 가격비는 같아지는 게 아니죠. 알겠죠? 이거는 MRTS 기술적 한계 대체율, YJ 기술적 한계 대체율, 그 다음에 PK분의 PL, 요리 같아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것들이 이 MRT하고 같다든지 MRS와 같다 이러면 다 틀립니다. 이거는 저끼리 같고요. 요것들은 그 MRT나 MRS하고 틀립니다. PK분의 PL하고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다 똑같아 하면 되죠. 여기도 있네요. 그죠? MRSA, MRSB, MRT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가격비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두 지하의 상대 가격비가 같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 똑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저끼리 같고 이것들이 뭐 MRT하고 같니 뭐 MRS와 같니 이러면 다 틀립니다. 자, 7번까지 했고 좀 쉬었다가 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